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저랑 아내는 거의 30년 동안 부부로 살았어요. 저희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벌써 27입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활달하고 쾌활한 사람이었어요. 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 또래 남자들은 차분하고 정숙한 요조숙녀 같은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반대였죠. 그래서 제가 아내랑 결혼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한 동네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아내는 동네 반장을 자처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아내를 강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내 성이 강씨거든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아내에게 오지랖 부리지 말고 집에 얌전하게 있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요즘은 이웃끼리 왕래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나서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지한 거예요. 그런 제 아내의 또 다른 별명은 바로 조강지처였습니다. 말 그대로 아내는 가난하고 고생했을 때 함께 힘들어하며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여자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나중에 아내를 위해서 연료비라도 세워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그리 말하면 어깨가 으쓱거려질 정도로 아내가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루 이틀이지 자꾸 들으니까 좋은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지겨웠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내와의 결혼 생활 역시 지겨워지기 시작했죠. 말하자면 권태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 그 권태기를 이겨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귀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아내가 수상하게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하루 날 잡고 아내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도대체 뭐하고 다니길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져? 뭐야, 설마 지금 나한테 잔소리 하려는 거야? 잔소리 듣기 싫어? 그럼 알아서 일찍 들어와. 나 2번은 말 안 해? 나 사실 요즘 뭘 좀 배우고 있어. 배운다고? 취미라도 생긴 거야? 그게 뭔데? 나 요즘 춤 배워. 춤을 배운다고? 어디서? 어디긴 집 근처에 있는 학원에서 배우지. 근데 왜 새벽 늦게 들어와? 춤 배우고 나서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지. 아줌마들이랑? 수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단순한 수다야. 저는 대답한 뒤에 안방으로 들어와서 먼저 잤어요. 저는 그렇게 권태기를 극복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지겨운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아내가 싫어지는 겁니다. 아내가 잠자는 모습도 싫고 밥 먹는 모습도 꼴보기 싫어졌죠. 그러면서 점차 다른 여자들에게 눈이 돌아갔어요. 사실 제가 춤을 배울 때 같이 배우는 아주머니들이 몸매가 좋았어요. 얼굴도 반반하고요. 솔직히 그래서 춤학원을 열심히 다닌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수상한 낌새를 느꼈나봐요. 제가 춤 배운 지 2달 후쯤인가? 저녁 먹다가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 계속 춤 배울 거야? 춤 그만 배우면 안 돼? 왜? 내 취미에 간섭하는 거야? 춤 말고 다른 거 배우면 어때? 아니, 난 계속 춤 배울 거야. 그러면 나랑 같이 배우자. 나도 예전부터 배워보고 싶었어. 저는 아내 말을 듣고 바로 대답했죠. 싫어. 춤 배우는 곳은 나만의 공간이야.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 내가 지금 간섭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아유, 그만 좀 해. 밥맛 떨어지게 왜 이래?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죠. 곧이어서 아내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후쯤인가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회춘했더라고요. 피부가 20대처럼 뽀얗고 어쩐지 얼굴도 잘생겨진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뭐냐? 요즘 챙겨 먹는 약이라도 있냐? 아니면 혹시 피부 관리라도 받아? 왜? 나 조금 멋져 보이냐? 인정하기 싫은데 조금 그러네. 비결이 뭔데? 있으면 같이 공유 좀 하자. 제 말에 친구는 헛기침을 늘어놓더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저에게 말했죠. 이 여자가 바로 내 비결이다.
뭐야? 엄청 젊잖아. 도대체 누군데? 내 애인. 애인? 애인이 몇 살인데? 나랑 띠동갑이야. 띠동갑? 아니, 근데 어떻게 애인이 있어? 너 혹시 바람 피우냐? 아니, 1년 전에 와이프랑 정리했어. 그러고 나서 바로 만났지. 와이프랑 이혼하고 바로 애인을 만났다? 이거 완전 능력자인데? 부러워? 그럼 너도 애인 하나 찾아봐라. 그때 친구 말을 듣고 말로는 내가 무슨 애인이냐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찾아볼까?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되니까 어느새 마음속에서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더는 아내랑 살고 싶지 않아진 겁니다. 차라리 그때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정직해 보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쩐지 이혼하자고 하면 나쁜 남자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데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은근슬쩍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깔끔하게 아내와 헤어질 수 있도록 꾀를 쓴 거예요. 비겁한 방법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고요? 아내를 불륜녀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아내를 몰래몰래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적절한 상황을 찾았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딱 어울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더군요. 그게 뭐냐면 저희 부부가 살던 동네에 한 남자가 새로 이사 왔어요.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 듣기로는 이혼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아내가 오지랖 넓은 강반장이잖아요. 새로운 이웃이 오니까 늘 그래왔듯이 아내는 그 남자를 잘 챙겨주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 남자랑 대체 무슨 사이야? 그 남자라니? 그 새로 이사 온 이웃남 말이야. 듣기로는 당신이 그 집을 자주 드나든다는데? 내가 무슨? 그런 거 아니야. 반찬 몇 번 챙겨준 적은 있지만 집을 드나든 적은 없어. 근데 그런 소문이 왜 나는 건데? 도대체 그런 소문을 어디서 들은 건데? 당신 나 몰라? 나 강반장이야. 이웃들은 다 챙긴다고. 사실 아내가 아무런 사심 없이 그 남자를 챙긴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에겐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더욱 거세게 아내를 추궁했어요. 내가 당신 남편인데 당신을 몰라? 솔직히 말해봐. 그 남자에게 이상한 마음 가지고 있지? 그래서 잘해주는 거지? 도대체 왜 이래? 아니라고 했잖아. 누굴 속이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믿어줄 것 같아? 당신 뭐야? 설마 벌써 잠이라도 잔 거야? 그런 거야? 왜 이래? 맹세하고 그런 마음 품은 적 없어. 아내는 울먹거리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믿는 척하면서 동네에서 입이 가장 가벼운 이웃 남자에게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죠. 우리 아내가 요즘 수상해요. 강 반장님이요? 어떡해요? 아무래도 얼마 전에 새로 이사 온 남자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아이, 걱정 마세요. 저 보기보다 훨씬 더 입이 무거운 남자라고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웃 남자는 바로 다음날부터 아내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소문이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옮겨질수록 살이 붙잖아요. 아내 이야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웃 남자에게 아내 이야기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는 그 이웃남과 바람 피워서 임신까지 해버린 여자가 되었어요. 그 바람에 어느 누구도 아내를 신뢰하지 않게 됐죠. 하루아침에 아내가 동네에서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일이 그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적당하게 소문만 나면 됐는데 그 소문이 너무나 커져버린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희 집으로 쫓아와서 아내에게 당장 동네를 떠나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아내는 자신의 소문을 듣게 되었죠. 아내는 울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거짓이라고 그런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조금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좋은 명분이 생겼는데 그걸 왜 마다합니까? 그래서 그 소문을 아내의 약점으로 잡아서 내쫓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동네 사람들은 잘했다고 했어요.
그런 여자랑 살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찾으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저를 찾아와서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면 시골에 있는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제야 더는 저를 찾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그렇게 아내에게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혼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아내가 이혼은 끝까지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 대신 별거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진짜 아내를 쫓아내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 친구들이랑 술만 마셨어요. 당연히 여자들이 있는 술집으로 가서 말입니다.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화면에서 여행에 관한 다큐가 나왔어요. 그 다큐를 보는 순간 무작정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에 짐을 챙겨서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조강지쳐 지겨워서 쫓아낸 후에 떠난 황혼 여행이었는데 하나도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즐거웠네요. 그렇게 여행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을까요? 작은 마을에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마을 정자에 앉아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다가와서 저에게 말을 건넸죠.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외지 사람이에요? 아, 네. 지금 여행 중이에요. 여행? 혼자서요? 네, 혼자서요. 마누라는 어디에 있고? 아내랑은 헤어졌어요. 그럼 이혼남이에요? 저는 바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저런, 무슨 사정인지 여쭤봐도 돼요?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어머 세상에, 진짜 나쁜 년이네? 잘했어요. 그런 여자랑 계속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더 나아요. 네, 붙잡아 보려고 했는데 매정하게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내줬습니다. 아이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네.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다가 이렇게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여자는 저를 안타깝게 보면서 자신은 남편과 1년 전에 사별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나 뭐라나. 아무튼 여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더니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잘 곳은 있어요? 딱히 없네요. 혹시 여기 근처에 민박집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잘 곳 없으면 우리 집에서 잘래요? 제가 공짜로 재워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웬 떡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색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꾸만 마을에서 벗어나 산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집이 마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마을에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 물음에 여자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저를 보았어요. 그리고는 대답했죠. 있죠. 내가 하룻밤 재워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게 뭔데요? 제가 묻자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랑 산에 가서 시간을 보내줘요. 시간을 보내달라고요? 아휴, 순진한 척하지 말고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혹시 지금 나를 꼬시는 겁니까? 맞다면요? 넘어올 거예요? 여자가 대놓고 저를 유혹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환영이었죠. 그래서 좋다고 그러자고 대답하면서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산속이에요?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사실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망을 실현하고 싶어서 지금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싫어요? 아니, 좋아요. 한번 산으로 가보죠. 여자는 웃으며 저에게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는 한 20분 정도는 산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적당한 장소를 찾았는지 걸음을 멈췄어요. 나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손 묶어도 돼요? 내 손을요? 내 뒤로 이렇게 말이에요.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속으로 이상한 취향을 가진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도 내심 궁금했던 터라 승낙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머니에서 노끈을 꺼냈어요. 그리고 팔을 뒤로 돌리더니 손목을 노끈으로 묶었죠. 솔직히 그러고 나니까 약간 짜릿하더군요. 그래서 손이 묶여지고 나서 여자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이혼한 전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 부인? 글쎄요. 그냥 조금 오지랖 넓은 여자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진짜 전 부인이 바람피워서 헤어진 거 맞아요? 왜요? 거짓말 같아요? 아니 그런 걸로 거짓말하는 남자들이 종종 있어서요. 난 그런 걸로 거짓말 안 해요. 알겠어요. 믿어줄게요. 저는 여자에게 하던 거나 계속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또다시 이상한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정말 아내랑 이혼한 거 맞아요? 아휴, 그동안 속고만 사셨나? 어떻게 혼인관계 증명서라도 보여드려요? 굉장히 자신있게 대답하시네요. 그러면 진짜 전 부인이 바람피운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확실해요? 조강지쳐 지겨워서 쫓아낸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가에서 웃음기를 거두고 여자를 보았죠. 그런데 여자가 섬찟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너 뭐야? 저 기억 안 나세요? 형부? 형부? 형부라니. 저예요, 형부. 그 말에 저는 아주 자세히 여자 얼굴을 봤어요. 그제서야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챘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제 아내의 고향 후배였습니다. 제가 처제라고 부르던 그녀는 오래전에 이혼한 뒤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그녀를 제 아내가 많이 챙겨줬고요. 그래서 처제가 아내를 대신해서 저에게 복수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 과부가 처제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던 처제는 덩치가 제법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 있던 여자는 너무나 슬림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너무 달라져서 놀라셨죠, 형부? 운동을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형부가 알아볼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네요. 그럼 뭐야?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거야? 네, 맞아요. 저 사실 형부가 여행하는 동안 내내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도대체 왜? 나한테 왜 그런 건데? 몰라서 물어보세요? 형부가 우리 언니 상간녀로 몰아서 쫓아냈잖아요. 벌써 잊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언제? 형부가 이웃 남자한테 거짓말했다면서요? 이미 다 확인했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소문 퍼뜨려서 언니 쫓아내려고요. 내가 언제? 아니야! 난 진짜 의심한 거라고! 제 말에 처제는 소리내어 웃었어요. 형부, 잊었나 본데 지금 여긴 산속이에요. 그리고 형부는 묶여있고요. 그러니까 사실만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요. 뭐야? 지금 설마 날 협박하는 거야?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처제가 저를 노려보면서 묻더군요. 왜 그랬어요? 형부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만 했던 우리 언니한테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처제도 결혼 한번 해봐서 알잖아. 부부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 건지. 그래서 그랬다고? 겨우 그런 이유로 우리 언니를 상간녀 만들었다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이혼하자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와이프가 이혼 안 해줄 것 같아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꾸며? 저는 소리치는 처제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제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잘못은 내가 아니라 언니한테 빌어야죠. 형부가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언니잖아요. 처제 말이 맞아. 내가 바로 가서 빌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봐줘, 처제. 이렇게 부탁해. 제가 울먹거리면서 빌었지만 처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그렇게 내버려준 채로 혼자서만 산을 내려갈 기세였어요. 이러다간 거기가 그 산속이 제 무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제발 처제,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처제 화가 풀릴 것 같아?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말해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산에서 내려가면 바로 집으로 갈게. 그리고 사람들 불러서 다 말할게. 제 대답에 처제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녹음하면서 저에게 말했죠. 그럼 이제부터 다시 말해봐요. 형부가 일부러 거짓말해서 우리 언니 쫓아낸 거 맞죠? 맞아. 처제 말이 다 맞아. 그리고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나려고 한 것도 맞죠? 맞아. 다 사실이야. 애초부터 그럴 생각으로 우리 언니 쫓아낸 거죠? 그래. 처제 말이 다 맞아.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내가 미쳤지. 나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만 한 와이프를 내가 잠시 돌아섰어. 진짜 반성하고 있어. 어느새 제 눈에선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제가 제 모습을 잠시 보더니 녹음기를 껐어요.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형부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기회를 줄게요. 그러니까 잘 선택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잘못을 되돌리지 않으면 그땐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처제는 마지막으로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제 손을 묶었던 노끈을 풀어줬습니다. 저는 제 손이 자유로워지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집에 있는 모든 문을 걸어 잠갔어요. 왠지 처제가 저희 집에 쳐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잠도 못 자고 밤을 지새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처제에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는데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죠. 저랑 약속한 거 잊지 않았죠? 동네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요. 저기 처제, 나에게 잠시 시간을... 지금 지옥에서 탈출했다고 말을 바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안 되겠네. 하는 수 없네요. 처제가 한 말을 이해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녁 때 침대 속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마구 문을 두드렸어요. 확인하니 동네 아주머니였죠. 제가 문을 열고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사람 맞아요? 짐승 아니고? 그게 무슨... 강반장 쫓아내려고 이상한 소문 퍼뜨린 거라며? 네? 그걸 누가? 아까 어떤 여자가 와서 다 말해줬어요. 녹음한 것도 전부 들려주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천벌받아. 아주머니가 저에게 막 따지는데 잠시 후에 집 앞으로 다른 아주머니들도 찾아왔어요. 모두들 일제히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하기 시작했죠. 저는 소리 지르면서 당장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이웃 주민들을 간신히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난 할 말 없는데? 그러지 말고 내게 용서를 빌 기회를 줘. 집에 가자마자 다 말하겠다고 그랬다며.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기회는 없어. 제발 여보. 여보는 무슨? 나 이제 당신 여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당장 이혼해. 여보, 제발. 어제 녹음한 거 시부모님 찾아가서 들려드릴까? 그러고 싶지 않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알겠어? 이후 저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이랑 전 재산을 아내에게 주고 저는 몸만 나왔습니다. 아내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살던 동네로 다시 돌아갔고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아내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해줬을 겁니다. 그렇게 이혼당한 저는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오래 살지 못했죠. 왜냐하면 처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녹음된 것을 들려줬거든요. 그 바람에 저는 부모님과도 연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현재 저는 어렵게 사글세방을 구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아들도 이미 모든 일을 알고 있더군요. 아버지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에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내가 잠시 미쳤었어.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아니요, 저는 그 말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신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오늘부로 저에게 아버지는 없어요. 아들은 그리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바로 다시 걸었지만 차단했는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제 무덤을 파는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 사연을 듣는 남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서요. 혹시 아내랑 사는 게 지겨우세요? 다른 젊고 예쁜 여자 만나서 새로운 인생 살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정신 차리세요. 저처럼 조강지처 지겹다고 쫓아냈다가는 천벌받습니다. 제발 다른 분들은 저처럼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시길. 그리고 가족에게 잘하시길 제발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어디 가서 심심풀이로 터놓기에도 너무 끔찍한 일이라 혼자서만 내내 끙끙 앓았네요. 하지만 오늘 익명을 빌려 하소연해보려 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았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살림도 많이 힘들어졌죠. 제가 초등학교를 갓 입학했을 때의 일이라 저는 사실 엄마의 기억이 그리 크지도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신 분이셨습니다. 만약 제가 아빠였다면 그렇게까지 희생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꼭두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집에 오시면 청소며 요리며 모두 혼자 도맡아 하셨으니까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음악을 하느라 학교 끝나고도 늘 학원에 있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 집안일도 많이는 못 도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할 뿐이에요. 거기다 다른 입시보다 돈도 많이 드는 예체능인데 아무 걱정 말라면서 하고 싶은 건 무조건 밀어주겠다며 지원해 주신 아버지였죠. 지금 생각해도 코끝이 찡합니다. 그런 아빠를 보며 저는 철이 좀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한창 놀고 싶을 나이에도 악착같이 레슨을 받고 시험을 준비하고 어쩌면 얼른 성공해서 아빠한테 보상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대학 역시 전액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었고 전액 지원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소식에 아빠가 저를 얼싸안고 엉엉 우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게 아빠가 저에게 주신 내리 사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제가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시립악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쪽 계열에서는 공무원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이라 아버지가 참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 외에도 저는 공연을 열심히 뛰어가며 앞만 보고 달렸고 저희 집 사정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노력하신 아버지 덕분에 집에 빚이 많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제 입시 준비 때문에 살짝 빠듯했던 집안 살림이었는데 제가 돈을 같이 벌기 시작하니까 하루가 다르게 나아진 거죠. 이쯤 되니 저는 아빠가 이제는 본인의 인생에 좀 더 집중하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혼자 지낸 시간도 길고 이제는 조금 더 편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빠한테 넌지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 뭐 하고 싶은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 든 적 없어? 이제는 쫓기듯이 무리해서 일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아빠. 제 말에 흠칫 놀라시면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씩 웃으시는 아빠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이구, 그런 걸 다 묻고 우리 딸 다 컸네. 아빠는 일 안 하면은 오히려 몸이 아픈 사람이야. 쉬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만 여유가 생기면 가게를 하나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 들어보니 아빠는 예전부터 카페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더라고요. 원래도 커피를 참 좋아하셔서 집에서도 원두를 내려 마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자기 손으로 커피를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당장이라도 그 꿈을 이뤄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가게 하나 차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사방팔방 발품을 다니면서 꼼꼼하게 알아보다가 자그마한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수익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었고 그저 아빠가 편하게 커피향 맡으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시길 바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시국이 잘 맞았나 봅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10평도 안 되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오픈한 건데 마스크가 필수가 된 시기라 그런지 장사가 점점 더 잘 되더라고요. 거기다 배달까지 하게 되니까 수익은 두세 배로 치솟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빠랑 저랑 집에 앉아서 배달 후기 읽어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죠. 읽어보니 가격뿐만 아니라 맛 자체가 좋아서 동네에서 입소문이 제대로 났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니 이런 생각지 못한 결과도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때가 저희 부녀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요. 아빠가 이 일을 하시면서 사람도 부쩍 많이 사귀고 단골 손님들 중에 동네 친구가 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 중에서도 유독 아빠가 자주 만나고 하는 절친도 생겼습니다. 가까이 지내시니 그 아저씨와 저 역시도 얼굴을 두고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분은 성함이 봉이 들어가서 별명으로 봉이라고 불리던 아저씨였습니다. 저 역시 그분을 봉이 아저씨라고 불렀죠. 사실 제가 그분을 처음 봤을 땐 인상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양팔에 문신이 가득 있고 몸도 우락부락하셔서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전혀 다른 이미지인 우리 아빠랑은 딱히 안 어울릴 스타일처럼 보였는데 생각외로 되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 사정은 물론이고 옛날 이야기, 제 이야기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봉이 아저씨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가끔씩 저를 볼 때마다 다 큰 어른인데도 용돈을 주시고 땡땡이는 정말 보기 드문 효녀야, 효녀.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아빠도 잘 챙겨. 아저씨도 땡땡이 같은 딸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었겠네. 라고 하시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한두 번만 무섭지 나중엔 저도 편안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뭐니 해도 봉이 아저씨로 인해서 아빠가 활력을 찾고 웃음이 많아진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더라고요. 절친한 동성친구 한 명만 생겨도 이렇게 좋아라 하는 아빠인데 이제는 아빠 옆에도 좋은 여자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감사하게도 봉이 아저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땡땡이는 이제 다 컸는데 아빠 옆에 좋은 사람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아니면은 아직은 돌아가신 엄마가 마음에 많이 밟히려나?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옆에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거의 성인 되고 나서부터 쭉 해왔던 생각이에요. 아빠는 혼자 지낸 세월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다 봉이 아저씨가 안 그래도 주위에 좋은 여자가 한 명 보여서 저희 아빠에게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의견도 중요하니 이렇게 미리 물어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배려에 적잖게 감동했고 나는 아무렇지 않을 뿐더러 아빠의 연애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봉이 아저씨는 아빠한테 자연스럽게 만남을 성사시켜주게 되었죠. 제가 봉이 아저씨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걸 모르는 아빠는 며칠이 지나도 저에게 아무 내색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진지한 만남까지는 아닐 테니 말을 아끼신 거겠죠. 저 역시 아무 티를 내지 않고 기다렸는데 아빠의 행동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서지도 않던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옷매무새나 머리를 정리하시고 주말이 되면 저보고 너랑 나랑 봄옷 한 번씩 사러 갈까? 라고 하시며 옷에도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빠의 변화가 너무 귀여우면서도 반가웠죠. 그렇게 한두 달쯤 지났을까요? 아빠랑 밥을 먹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봉이 아저씨한테 두어 달 전에 소개를 한 명 받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서로 만나는 중이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얘기해줘서 고마워. 아빠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분이랑 더 친해지면은 나한테도 소개시켜주는 거다. 아빠는 선뜻 대답하는 저를 보며 놀라셨는지 살짝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처음에는 영 어색하고 네 생각도 나고 그래서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거절했는데 봉이 그 녀석이 밀어붙이지 뭐야. 그렇게 얼떨결에 만나봤는데 좋은 사람 같더라고. 우리 딸이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해주니 아빠 마음이 참 편하네. 저는 그런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아빠 연애하는데 다 큰 딸 걱정을 왜 하냐면서 웃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셨죠. 나중에는 저에게 새엄마 되실 분이라고 소개도 시켜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분을 편의상 새엄마로 칭하겠습니다. 새엄마는 10년 전쯤 남편과 사별하셨다고 했죠.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는 따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별 이후 정말 억척스럽고 고생스럽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인을 따라 우연히 보험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적성에 아주 잘 맞아서 몇 년을 연속으로 보험 왕까지 해내셨대요. 보험일 덕분에 외롭던 삶에 생기도 생기고 인연도 많이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본인에게 꼭 맞는 업이 따로 존재하는 거구나 싶었죠. 저희 아빠 역시 카페를 운영하시고 나서 정말 만족스러워 하시니까요. 인물도 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셔서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빠한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첫 만남이 다는 아니지만 너무 괜찮은 분으로 보이네. 아빠랑 인연은 인연인가 봐. 아빠는 쑥스러워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런데 놀라웠던 점이 있어요. 이후에 봉이 아저씨 말을 들어보니 그저 보험왕 몇 번 하시던 정도가 아니라 자산이 수십억에 달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던지라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점 때문에 아빠도 초반에는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만나다 보니 서로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관계가 깊어질 수 있었던 거죠. 첫 만남 이후로 저 역시 새엄마랑 자주 만났습니다. 근교의 근사한 레스토랑도 데려다 주시고 1박 2일로 여행을 간 적도 있어요. 그렇게 거듭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점 하나 보이지 않던 새엄마였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어서 재혼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빠는 만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빠한테 슬쩍 결혼 얘기를 떠봤는데 다른 말씀은 없고 그냥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을 뿐이라고 하셨죠. 아빠의 재혼을 원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봉이 아저씨 역시 결혼을 바라고 있었죠. 한 번은 아빠 카페 앞에서 아저씨랑 둘이서 커피를 홀짝이고 있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천생연분처럼 잘 맞는데 결혼 얘기가 왜 안 나올까? 너는 아빠한테 뭐 들은 거 없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안 그래도 나 역시 그게 궁금했다면서 아빠가 생각보다 신중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초혼이랑 재혼은 엄연히 다른 법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지. 근데 아마 제일 중요한 건 네 생각일 거야. 네가 아빠한테 쐐기 박듯이 마음을 표현하면 아빠도 아마 생각이 달라질걸? 그 말을 들어보니 납득이 갔습니다. 새엄마랑 연애는 물론이고 첫 소개를 받을 당시에도 아빠는 제 걱정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며칠 뒤 저는 아빠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했죠. 아빠, 사람 사이에 인연이 이어지려면은 타이밍도 정말 중요하다고 봐. 아빠 일도 솔직히 점점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줌마 일도 안정적인데다 나도 다 컸고 더 이상 지체할 게 뭐가 있겠어. 이제 아빠도 좋은 사람한테 정착해서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어. 봉이 아저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빠는 제 말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저를 와락 끌어안으면서 이런 말을 먼저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빠도 몇 달 전부터 결혼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저에게 먼저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고 했죠. 아빠의 반응을 보니 정말 얘기 꺼내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봉이 아저씨에게 전화했고 아빠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또 하나의 제안을 하셨어요. 그럼 너랑 나랑 작은 이벤트라도 준비해보는 거 어떠니? 나는 주선자고 너는 딸이니까 우리가 속닥속닥하게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도와주는 거지. 두 사람 모두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자기 일처럼 챙겨주시는 아저씨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외롭고 어척스럽게 살아왔던 아빠에게 이렇게 좋은 연인과 좋은 친구까지 생겼다는 사실이 새삼 와닿았거든요. 그렇게 몇 주쯤 지나 저와 아저씨는 준비한 이벤트를 아빠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봉이 아저씨랑 내가 근교 카페 하나를 빌려 놓았는데 거기서 아빠의 진심을 전하는 건 어떻겠냐고요. 아빠는 저와 아저씨의 정성에 감동하며 너무 고맙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죠. 드디어 찾아온 프로포즈 당일날 준비해둔 카페에서 아빠는 새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사랑 같은 걸 할 여유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만나면서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제 서로만 생각하면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잔잔한 음악 사이로 아빠의 진심이 전해졌고
새엄마는 연신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아빠의 프로포즈를 옆에서 지켜본 저 역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 새엄마의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신혼집부터 결혼식장까지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웨딩 플래너처럼 옆에서 꼭 붙어서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빠는 새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성대하고 화려한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엄마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냥 봉이 아저씨랑 저 그리고 주변에 아주 친한 몇 명만 불러서 소소하게 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제 친구들도 와르르 불러서 성대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 점은 저랑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재혼이고 아무래도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아빠와 저는 새엄마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새엄마가 살게 될 신혼집을 아빠가 준비하셨는데요. 새엄마가 이럴 수는 없는 거라며 자기가 결혼식장 비용과 훗날 제 결혼 비용까지 모두 책임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 마음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아한 부분이 또 생겼어요. 새엄마의 말과는 달리 막상 결혼식장 가 계약금 결제일에 당장 현금이 없어서 저더러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돈을 못 옮겼다고요. 하지만 저는 별로 개의치 않고 그 돈을 대신 내드렸고 식장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새엄마의 차가 다른 차로 바뀌어 있는 걸 무심코 보게 되었어요. 이전에 타시던 차도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외제차였는데 훨씬 좋은 차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 바꾸셨냐고 아무 생각 없이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새엄마가 엄청나게 당황을 하면서 이건 몇 달 전에 계약해 놓은 차인데 이번에 대기가 끝나서 수령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너무 심하게 당황하시는 모습이 좀 의아하기는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눈 후 봉이 아저씨에게도 큰 선물을 하나 하기로 했죠. 아빠와 새엄마의 인연을 찾았던 고마운 분이니까요. 너무 과한 건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소소한 선물은 하기 싫어서 아저씨에게 300만 원짜리 시계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아저씨는 몇 번이고 그 시계를 사양하셨고 마지못해 받으시더니 저와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니 괜히 미안하게. 저는 그 말을 듣고 하하 웃으면서 아저씨가 미안할 일이 뭐가 있냐고 너무 감사할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저씨의 저 멘트가 머리에 계속 맴도네요. 왜 괜히 미안하게 라고 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순조롭고 평온하게만 했던 일상이 머지않아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났어요. 봉이 아저씨에게 시계 선물을 하고 딱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죠. 그날은 아빠와 새엄마의 결혼식 전날이기도 했습니다. 신혼집의 큰 혼수들은 이미 다 옮겨진 상태였고 소소하게 옮길 물건들이 있어서 몇 번씩 왕래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문득 새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도와줘서 너무 고맙구나.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딸. 새엄마에게 딸이라는 호칭을 들은 게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옮기고 있던 짐을 들고 멍하니 새엄마를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서로를 얼싸안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다독여줬네요. 얼추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새엄마는 마무리 정리를 하고 신혼집에서 주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저랑 마지막으로 본가에서 주무시고 식당일 아침에 만나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새엄마와 인사를 한 뒤에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제가 차키를 안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혼집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차키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 아니었나 싶어요. 집 앞에는 아직도 몇 개의 박스들이 놓여져 있었던지라 현관문은 반쯤 열려있는 상태였죠. 저는 다시 노크를 똑똑하며 저 들어가요 라고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엄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갸우뚱하며 일단 차키부터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거실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죠. 그 순간 화장실 안에서 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엄마의 목소리였죠. 아, 화장실에 계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키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소리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아이 참, 내일만 되면 다 끝나는데 무슨 소리야. 하루도 못 참아? 나도 당신 안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죽겠어. 딸로서는 듣기 부끄러운 통화 내용이었어요. 아마도 아빠랑 전화를 하시는 모양이었죠.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동시에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차키를 찾고 밖으로 나가려던 그 순간 화장실에서 뜬금없는 이름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아, 봉아. 봉아? 저 야시시한 대화에서 봉이 아저씨의 이름이 웬 말입니까? 저는 순간 제 길을 의심하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홀린 듯이 화장실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문 앞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잔뜩 신이 난 새엄마는 화장실 안에서 통화를 이어나갔어요. 화장실 문틈에서는 담배 냄새가 스멀스멀 새어나오고 있었죠. 물론 여자가 담배 피는 게 흠이 될 수는 없지만 새엄마는 저에게 담배 연기라면 질색이라며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비흡연자인 저희 아빠가 더 좋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자수성가 알짜배기야. 억척스럽게 살아서 그런지 모으기도 엄청 잘 모았더라고. 이제 뭐 ATM처럼 착착 빼쓰는 일만 남았지. 아, 그리고 봉아, 사망보험 그건 언제 처리하면 된다고 했지? 일단 혼인신고가 먼저랬지? 저는 순간 머리에 벼락을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망보험? 그 단어만으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아닐 거야 라던 생각이 싹 걷어졌고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새엄마는 계속 떠들더라고요.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내가 뭐 하자고 하면 다 해준다니까. 근데 솔직히 나 고생 좀 했어. 딸년이 결혼준비 내내 도와준답시고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말이야. 무슨 24시간 감시라도 당하는 줄 알았네. 이 남자는 호구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딸년 때문에 긴장 좀 했잖아? 녹음은 이 한마디로도 충분할 것 같았죠. 저는 벌개진 눈으로 화장실 문을 거칠게 열어 제꼈습니다. 그러자 새엄마가 제 얼굴과 마주쳤고 소리를 깍 지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뺏어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네, 역시 봉이 아저씨의 번호가 맞더라고요. 제 행동에 넋을 잃은 새엄마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잔뜩 얼어서 저를 그저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뺏어서 귀에 갖다 댔죠. 아무것도 모르는 봉이 아저씨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 깜짝이야! 갑자기 소리를 왜 질러? 무튼 딸년 그거 조심해. 걔 눈치가 장난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러고 나랑 외박할 때도 보험회사 야유에다 워크숍에다 이렇게 확실하게 잘 둘러대고 알았지? 솔직히 이 아줌마의 실체보다 봉이 아저씨의 실체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인간에게 아빠와 내가 놀아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들의 거짓말이 시작된 건지 감도 잡히지 않더라고요. 저는 봉이 아저씨에게 대답했죠. 그 눈치 빠른 딸년 여기 있다. 니들이 하는 말 다 녹음했으니까 우리 아빠한테 수 쓸 생각하면은 진짜 수갑차 생각하고 너희 다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 그 말과 함께 새엄마의 전화기를 변기통에 꽂아버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엄마는 뒤늦게 정신이 들었는지 저를 졸졸 쫓아오며 뭐라 해대는데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주차장까지 쫓아오길래 바닥에 밀쳐버리고 집으로 미친 듯이 운전을 했습니다. 핸들을 부여잡은 손이 덜덜 떨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물이 났죠. 그렇게 도착한 집 앞에서 몇 시간을 펑펑 울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오늘이 결혼식 전날인 거 생각하니 이럴 때가 아니다 싶어서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는 제가 피부관리하라고 사준 팩을 얼굴에 붙이고 TV를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설명하기 전에 먼저 녹음해뒀던 새엄마의 목소리부터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갸우뚱하게 듣고 있던 아빠의 눈이 점점 동그래졌고 믿기지가 않는지 그 짧은 녹음을 몇십 번이나 되풀이해서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옆에 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뭐라도 설명할 게 없더라고요. 아빠는 새엄마도 새엄마지만은 저와 마찬가지로 봉이 아저씨의 실체에 더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계속 어떻게 봉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빠 저는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서 어제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죠. 그런데 아침에 누군가 벨을 누르기에 나가봤더니 글쎄 미친 새엄마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봉이 아저씨랑 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려고 했더니 어제 통화로 모든 걸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헛웃음을 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아빠는 우두커니 서서 그 사람 이야기를 바보처럼 계속 듣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빠가 들어오지 않길래 왜 그러나 싶어 나가보니까 봉이 아저씨가 그 사이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길바닥에 뻗어 있는 겁니다. 놀란 저는 간신히 아빠를 뜯어 말렸고 아빠는 저에게 두 팔을 붙잡힌 상태로 새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니년도 봉이 저 새끼처럼 만들어주고 싶지만은 차마 여자 때리는 아빠가 되기 싫어서 참는다. 뭐? 딸년? 네가 내 딸한테 딸년이라고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끝이야. 알아? 새엄마는 참 불륜남에 대한 의리도 없더라고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봉이 아저씨를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드레스를 입은 몰골로 저 멀리 뛰어가는데 그 꼴이 참 과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드레스를 입고 온 건지 그러고 와서 무릎 꿇고 있으면 우리 아빠가 순진해서 마음이라도 약해질 줄 알았나 봅니다. 결혼식은 아주 순조롭게 취소되었어요. 애초에 부른 사람이 딱히 없었으니까요. 이리저리 연락할 일도 적었죠. 지고 산재가 많아서 이렇게 소소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했나 봅니다. 새엄마와 그 아저씨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몰랐던 점이 참 많았죠. 일단 둘 다 사기 전과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알부자는 무슨 개털에다가 빚도 있는 사람이었고 매번 부자 행사하느라 외제차도 이리저리 빌려탄 모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전 남편이랑 사별한 것도 개뻥이고 외도로 이혼 당한 데다가 아이도 있었다네요. 그 애도 지를 빼닮았는지 돈 장난치다가 연이 끊겼는데 그걸 그냥 애가 없었다고 둘러댄 거죠. 새엄마 그년도 그년이지만 봉이 아저씨 그 새끼가 왜 나한테 아빠 새엄마의 결혼을 부추겼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그저 아빠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그 아저씨 속에는 시커먼 목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이후 아빠는 저에게 매번 미안하다고 하세요. 바보처럼 살아서 저런 놈년들한테 깜빡 속았다고요. 저에게도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미안할 뿐이래요. 하지만 저는 충격도 잠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도 하늘이 도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저런 미친 인간들한테 놀아나지 말라고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하루라도 늦게 알았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결혼식까지 모두 치른 상태로 당했을 테니까요. 아니면 끝까지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을 생각하든 이번 일은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느낄 뿐이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일이 있고 2달 정도 지난 지금 저는 물론이고 아빠 역시 요즘은 많이 안정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잘 못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더 시간이 지나봐야 해결될 문제겠죠. 저는 잠자코 아빠 옆에서 아빠의 회복만을 기다리려고요. 완전히 괜찮아지시고 나면 다시 놀러도 다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또 다른 추억들을 쌓아나가려고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많은 분의 사연을 잘 듣고 있는 구독자이고요. 저도 용기를 내어 많은 분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꺼낼게요. 작은 시골 마을에 작은 집에서 태어난 저는 7남매 중에 넷째였죠. 큰오빠를 제외하고는 모두 딸이었는데요. 아들이 귀한 시대여서 큰오빠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저희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었는데 큰오빠는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어요. 저희 집 딸들은 모두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해야 했죠. 시골이라 농사를 짓는 집들이 많았고 저희 집 여자들은 남의 집 농가 밭을 다니며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4살이었네요. 늦게까지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큰오빠가 길 위로 지나가는 걸 보았어요.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희 집 딸들은 여자로 태어난 게 죄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듬해 둘째 언니와 셋째 언니가 서울로 취직을 하러 갔어요. 저도 따라가려고 했지만 엄마가 저는 아직 어리다며 남의 집 밭일이나 하라고 했죠. 제가 밭에 나가 받아온 품삯은 모두 엄마가 가져갔고
오빠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했고 화내지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했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가는 방법과 언니들이 묵고 있는 방 주소를 받아 적었답니다. 그리고 엄마 몰래 품삯을 조금씩 모아서 서울로 간다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집에서 도망쳤어요. 언니들이 사는 방은 제가 같이 살기에 너무 비좁았죠. 바로 누워 자는 게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발로 뛰어다니며 일일이 찾아다녀야만 했답니다. 공장 단지가 있는 동네를 찾아서 일을 시켜달라고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곧 숙식이 되는 공장을 찾게 되어서 사장님은 간단한 면접을 보며 제 나이를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15살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 또래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처럼 딸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찌감치 사회로 나온 아이들이 많다는 거였죠. 공장에서 제가 하는 일은 납땜이었어요. 전자기기의 부품이라는 것만 대충 알고 정해진 곳에 인두기로 납땜을 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인두기에 손을 대고 물집도 많이 잡혔어요. 그래도 월급도 제때 나오고 밥도 공짜였고 잠자리도 편했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도 행복하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사귄 친구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그중 저처럼 시골에서 도망쳐 나온 아이들도 많았고 서울에 살아도 딸이라는 이유로 이곳으로 온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했어요. 18살이 되었을 때는 나만의 가게를 차려야겠다는 꿈을 꾸었죠. 슈퍼마켓이든 과일가게든 생선가게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가게 주인이 제 꿈이었으니까요. 물론 몇 년을 더 공장에서 일해야 가능한 일이었지만 제 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이 무참히 깨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사랑 때문이었죠. 공장 내의 전자기기들을 고치는 수리공이었던 남편은 저에게 여러 번 고백을 했습니다. 거절을 계속했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저를 끝까지 좋아해 주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그래, 가게는 결혼하고 차릴 수도 있는 거잖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겠어. 이 남자가 내 운명일지도 모르니까 잡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남편과 한 달 정도 연애를 하고 바로 살림을 차렸어요. 결혼식은 사치였기 때문에 은반지만 나누어 끼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돈과 제 돈을 모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샀어요. 우리는 계속 공장에서 일을 했고 시어머니가 살림을 맡아주셨습니다. 신혼 초에는 시어머니가 정말로 천사 같았어요. 저희 엄마보다 살갑고 따뜻하셨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축복 속에서 편안한 생활을 했어요. 일도 하지 않았고 편하게 2달 동안 발 뻗고 지냈죠. 저희 시어머니는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무당을 찾으셨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셨고 평생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라는 무당의 말에 저를 허락해 주신 거였죠. 하지만 이번엔 점을 보고 돌아온 시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며 저를 타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저는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냐고 말해봤지만 시어머니도 저희 부모님과 같은 어른이었어요. 저를 감싸줄 줄 알았던 남편도 시어머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180도로 변한 남편은 저에게 욕을 하며 돈을 벌어오라고 소리쳤어요. 결국 저는 배가 불러오는데도 공장에 나가 납땜을 해야 했습니다. 계집아이를 가졌는데 편하게 집에서 노느냐며 눈치 주시는 시어머니 곁에 있는 것보다 100번 나았어요. 그런데 납땜으로 인한 연기가 아이를 해칠 것 같아 다시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들어갔죠. 온갖 욕을 들으며 정신과 마음이 짓밟혀야 했지만은 아이에게 나쁜 공기를 주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집안일을 모두 제가 했지만 그 정도는 힘들지 않았어요. 매일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노력하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태교에 힘썼어요. 그런 저를 보던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제게 욕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쌍둥이 사내아이라도 임신한 줄 알겠다. 계집아이를 가진 주제에 태평하게 두어서 음악이라니. 양심이 있으면 집안 청소라도 좀 해라. 그렇게 쓴소리를 들어도 저는 꾹 참았죠. 갈 데도 없었고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일만 더 커질 테니까요.
그러다 배가 더 불러오고 출산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진통이 오는 바람에 신음하며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게 한 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아주 쇼를 해라, 쇼를. 애 낳는 게 벼슬이냐? 계집애 낳아서 어디에 쓰겠다고?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병원에 데려다줘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제발요. 남편은 콧방귀를 끼더니 귀찮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부축했어요. 택시를 잡아탔고 긴 시간을 참아내자 겨우 산부인과에 도착했습니다. 20시간 넘게 진통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주 예쁜 딸이었어요.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답니다. 제 눈엔 제 아기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혹시라도 제가 아들을 낳을까 기다렸다가 의사의 말을 듣고는 제 딸아이를 보지도 않고 돌아갔어요. 80년대에는 지금처럼 산후조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고 이틀 뒤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 말고 다른 여자가 주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저 여자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이제 나랑 살 사람이지?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 딸을 낳아온 아내에게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겠다는 남편이 제정신인가요? 다시 묻자 남편은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이 집에서 저만 나가면 끝나는 일이라고 설명했죠. 저는 더는 이런 곳에서 제 딸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럼 이 집 살 때 제가 드린 돈 돌려주세요. 그걸로 제 딸하고 살 집을 구할 거니까요. 그러자 남편이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야,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돈을 받아야 할 건 나라고. 그냥 몸만 나가면은 해결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꺼지라고. 게다가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저와 제 딸을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당장 꺼져. 새아가 소금 가져오너라. 집 앞에 듬뿍듬뿍 뿌려야겠다. 돈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겁을 먹은 제 아기가 심하게 우는 바람에 일단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잠시 머물 여관방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면 아이를 안고 도움을 청할 곳을 찾아다녔죠. 혼인 사실도 없고 남편에게 돈을 줬다는 차용증과 같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준 돈을 돌려받는 게 어려울 거라는 말만 되돌았어요. 그때는 여자가 혼자 이혼 변호사를 찾는 것조차 손가락질을 당할 행동이었나 봅니다. 몇 달 동안 제 돈을 돌려받으려고 애써봤지만 방법은 없었어요. 결국 남편 집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제 돈을 돌려달라고 말이죠. 돌아오는 대답은 욕과 따끔한 소금뿐이었어요. 그렇게 도움을 구할 만한 곳은 다 가보았고 방법을 찾지 못한 저는 아기와 여관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자주 울어 쫓겨나기 일쑤였고 가지고 있는 돈도 거의 다 떨어져가는 바람에 당장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저의 엄마였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지는 않았지만 딸을 낳은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었죠.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간 저는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창피하다며 저를 내쫓으려고 하셨고 엄마는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돌아간 고향집은 저의 긴장을 풀리게 했고 그동안 못 잤던 잠을 몰아서 자게 되었죠.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저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엄마가 데리고 나갔나 싶어 시골길을 걸어다니며 찾아다녔죠. 동네 사람들에게 손녀를 자랑이라도 하러 나갔겠지 생각하고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에 엄마가 홀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제 아기는 잊어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기 어디 있어요? 글쎄, 제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 엄마가 보육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반쯤 미쳐버린 저는 그곳이 어디냐고 말하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닫고 있었죠. 저는 정신을 차리고 114에 전화를 걸어 여러 보육원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찾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보육원을 모두 찾아다녔어요. 매일 두려움에 떨며 제 딸의 이름과 보육원에 맡겨진 날짜를 말했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모두 모르는 아이라는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제 딸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입을 열지 않았죠. 그렇게 제 딸과 저는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더 살아봐야 무슨 복이 있겠나 싶어 바다 앞까지 가봤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세상에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저에게도 기회가 와야 공평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기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덩실거리며 춤을 추는 파도 앞에서 제 딸을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고 악착같이 일해서 성공하기로 마음먹었죠. 이튿날 저는 바로 취직을 했답니다. 그곳은 경기도의 한 공장이었어요. 이번에는 납땜이 아닌 전선을 까고 연결하는 작업이었답니다. 손을 댈 걱정은 없었지만 뾰족한 전선에 여러 번 찔려가며 일했어요. 그곳에서는 친구를 사귀지 않았어요. 저는 오직 딸아이만 생각했죠. 이번 공장에서도 저를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지만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2010년이 되었어요. 딸을 잃어버린 지 27년이 지난 그때 제 나이는 46이 되었어요. 저는 많은 돈을 벌었고 제 가게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XX 마트를 말이죠. 직원이 10명 정도 되고 월 매출이 억소리 나는 전자마트였죠. 저는 그동안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전자제품에 집착했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수백 평이 넘는 매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저에게는 가족과 친구가 없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죠? 그리고 전 여전히 딸을 찾고 있었어요. 보육원에 맡겨진 날짜를 토대로 사람들까지 고용해서 찾아다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까? 제가 고용한 흥신소 사장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딸과 비슷한 사람을 찾았다고요. 정확한 생일은 몰랐지만 보육원에 버려진 날짜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줄곧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방망이질을 시작했답니다. 말만 들어도 제 딸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흥신소 사장에게 돈을 입금하고 그곳의 위치를 문자로 받았죠. 그곳은 제가 딸을 잃고 찾아 헤매던 보육원 중 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비서를 대동해서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가득 사서 말이죠. 선물을 들고 보육원에 들어가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환영해 주었어요. 그리고 흥신소 사장이 말한 여자와 마주하게 되었죠. 저와 얼굴이 너무 닮아서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제가 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 단둘이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그 여자도 저를 따라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아가씨, 제가 누군지 아세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더니 제 곁으로 와서 와락 안기는 겁니다. 엄마의 품이 그리웠는지 제 품에 안긴 채 오랫동안 울었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난 저와 딸은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 함께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일단 자주 만남을 갖는 게 먼저인 것 같다며 딸아이가 선을 그었죠. 저는 충분히 이해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딸아이를 만날 때마다 저의 모성애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다가가 너를 버린 건 내가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죠. 남편과의 만남부터 딸아이가 보육원에 버려지기까지 말이에요. 딸아이는 화도 낼 줄 모르는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저를 낳아준 사람은 분명 좋은 분이라는 걸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낳으신 것만으로도 저에겐 축복이에요. 저는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꿈을 모두 이루었으니까요. 제 비서가 딸을 만난 건 축복할 일이지만 유전자 검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이라며 저에게 조언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겠다고 말했지만 혹시라도 아닐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지금의 행복을 누리고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어요. 두어 달이 지나고 딸을 제 집으로 들였습니다. 행복해하는 모습이 꼭 제 젖을 먹던 모습과 똑같아 보였어요. 딸아이는 평일에만 저와 집에서 지냈고 주말이면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잘 커져서 고맙기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사는 게 불편한 건지 궁금했죠. 무슨 걱정이 있니?
나와 사는 게 불편해서 그래? 그러자 딸아이는 고개를 크게 가로저으며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고민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일이라서요. 넌 내 딸이야. 엄마한테 어려울 게 뭐가 있니? 그동안 못 해준 걸 다 해주려면은 평생 너의 고민을 들어줘도 모자랄 거란다. 어서 이야기해보렴. 제 간절한 부탁에 딸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프로포즈를 받았거든요. 예, 그게 나한테 왜 말하기 어려운 일이니? 축복받을 일이잖아. 저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움받는 게 미안한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도 가진 것 없는 고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전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 해줄게. 그러자 그 아이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남자친구와 조만간 함께 만나자며 호들갑을 떨었죠. 며칠 뒤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매우 착하고 선한 아이였어요. 이 둘이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던 아이들에게 엄마의 평생 소원이 딸아이 혼주석에 앉아보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작게나마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딸과 사이가 지낼 집을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집은 끝까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내 딸이 고생하는 게 싫구나. 무조건 좋은 집에 좋은 차 그리고 돈도 넉넉하게 줄 거란다. 제 말에 딸과 사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제 비서가 또다시 조언했어요. 친자 확인을 해보라고 말이죠. 제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자 이성을 찾아야 한다며 설득했죠.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제 딸이라는 걸 확신한다 해도 친자 확인은 피할 수 없는 숙제였으니까요. 다음날 비서가 딸아이의 방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주어 제 머리카락과 친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보육원에 다녀온 딸아이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딸아이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살 돈을 조금 빨리 주실 수 없을까요? 당황한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지금 나왔어요. 보육원 근처인데 살기도 좋을 것 같아서요. 빨리 계약하고 싶어요, 엄마. 순간 비서의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딸아이가 돈을 목적으로 저에게 접근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제 핏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딸아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곧장 돈을 입금해 주었고 제 딸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금방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비서는 저에게 사기를 당한 거라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죠. 이후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는 걸 봐서는 제가 사기당한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어요. 긴 한숨을 내쉬며 비서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잠시 행복했으니까 괜찮아. 진짜 딸이 아니어도 괜찮아. 추억 만든 돈이라고 치지 뭐. 결국 저는 딸과 또 이별을 했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일상에 적응하는 데에는 조금의 시간이 걸렸어요. 딸을 다시 찾으면 되니 걱정하지 말자고 저 자신을 설득했죠. 그런데 그날 밤 제 비서가 굳은 얼굴로 저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대표님, 그 사람이... 말을 잇지 못하는 비서가 답답해 들고 있는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친자 확률 99.9%. 저는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사기를 친 아이가 친딸이었어요. 그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저에게 돈을 뜯어내 도망친 것이었죠. 저는 눈물을 쏟아냈어요. 딸아이를 찾으려고 해봤지만 보육원에도 제가 준 돈으로 살 거라는 아파트에도 없었죠.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27년 전 딸아이를 찾아 헤매듯이 오랫동안 헤맸어요. 그렇게 지친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딸아이와 사이가 앉아있는 겁니다. 저는 자초지종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딸아이를 끌어안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제품에 안겨울던 딸처럼 말이죠. 그러자 딸아이가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8살이 되어 보육원을 나오게 된 동생들이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었어요. 큰돈이 필요했고
저는 아파트를 사주신다는 엄마의 돈을 급하게 달라고 했던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딸과 사이는 좁은 원룸을 얻어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미안해서 찾아오지 못하다가 사이가 사람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빌자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딸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천사를 본 것 같다고 느낀 건 제 딸이 정말로 천사였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결국 딸과 사이는 저희 고집에 저희 집에서 셋이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이후 딸아이를 닮은 손녀도 태어났고 우리는 내 가족이 되었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네요. 이제 딸의 가족들은 지금 분가해서 살지만 저와 딸아이는 여전히 애틋한 사이랍니다. 저희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인생은 정말 재미있는 영화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를 맞은 새댁입니다. 저는 워낙 애교도 많고 표현도 잘하는 남편과 살고 있어요. 제 주변 친구들 중 결혼을 한 친구들은 대부분 무뚝뚝한 스타일의 남편들과 살고 있는데요. 저를 보면 항상 부러움이 섞인 칭찬을 했죠. 남자는 자고로 애정 표현이 많아야 최고라며 저에게 복 많은 여자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저도 연애 때도 결혼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복 없이 언제나 저에게 따뜻하게 잘해주는 남편을 보면 제 생각에도 참 과분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조금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 모두 얼굴에 구김살 하나 없으신 분들이죠. 그 점도 정말 자랑하고 싶은데요. 함께 있으며 긍정적인 기운을 듬뿍 받고 오는 기분이 들 정도거든요. 부정적인 것에도 전염성이 있듯 미소와 긍정에도 전염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남편 역시 저렇게 맑고 투명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 결혼을 결심했을 때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고 딱 느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 부모님의 긍정적인 성격이었죠. 그 정도로 시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런데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아주 조금씩 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서로 사이가 정말 좋으세요. 그런데 가끔씩 좀 과할 때가 있다고 해야 하나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헉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뭐랄까, 그냥 일반적인 부모님 느낌보다는 여전히 뜨겁게 연애 중인 남녀의 느낌이 든달까요? 예를 들어 제가 시댁에 놀러를 가면 시아버님이 달려나와서 제 웃옷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옷장으로 직접 가져다 놓으시죠. 저는 그럴 때마다 쩔쩔매며 매번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아버님은 에이, 며느리 마중은 시애비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며 늘 똑같이 제 옷을 받아주셨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약간 부담이 되는 매너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만 끝나면 그냥 허허 웃고 말겠는데요. 하필 또 이런 아버님의 모습을 시어머니께서 엄청 질투하세요. 그것도 딱 티가 나게요. 한 번은 제 외투를 들고 옷장에 가시는 아버님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누가 보면 둘이 아주 연애하는 줄 알겠네, 나원. 이라며 농담이 아니라 아예 질색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문까지 꽝 닫고 들어가실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난감해요. 그 순간 분위기 자체가 아예 얼어붙은 느낌인데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헤헤거리고 있고 중간에 낑겨있는 저만 진땀이 나는 거죠.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반응을 하시면 시아버지도 안 그러시면 되는데 고집이라도 부리듯 저에게 과한 매너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저도 그냥 남편처럼 웃고 말았었는데요.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나중에 시댁에 가는 게 조금 꺼려질 정도가 되어버렸죠. 이러다가 시어머니가 나를 아예 싫어하시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으니까요. 어머님이 또 문이라도 꽝 닫고 화를 내는 날이면 아버님은 또 어머니께 달려가서 뒤에서 꽉 안아주고
볼에 뽀뽀를 하면서 미안해, 질투할 데가 없어서 며느리를 질투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도 보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물론 그 나이에도 여전히 금슬이 좋다는 뜻이니 나쁜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아들 부부 앞인데 그 정도가 좀 지나치다고 느껴졌어요. 제 친정 부모님들은 전혀 이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고 사이가 안 좋으셨던 건 절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중년 부부의 모습이세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저에게는 시부모님의 이런 스킨십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더욱 적응하기 쉽지 않았죠. 결혼 전에는 서로에게 다정다감한 시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부부가 되어야겠다 라고 다짐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시부모님이 눈앞에서 다투거나 혹은 진한 스킨십을 하시는 걸 보게 될까봐 미리 걱정부터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문득 남편의 생각은 어떨지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이상하다는 걸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봐오던 광경이었으니 이상할 것도 없었겠지만요. 그리고 저희 부부의 집과 시댁은 하필 또 가까워요. 그래서 서로 왕래가 잦은 편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가 시댁에 가는 것보다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놀러 오시는 일이 잦아졌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른들 집에 가는 건 괜찮아도 반대로 놀러 오시는 건 좀 긴장되잖아요. 청소니 뭐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시부모님은 점점 더 부담 없이 아무 때나 놀러 오시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버님 혼자서도 자주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젊었을 적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뒷모습만 보면 정말 그 나이대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정말 배워야 할 좋은 점이죠. 그런데 이런 아버님의 비주얼 때문에 생긴 일화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라 아버님 혼자서 집에 자주 놀러 오시다 보니 이웃집에서 제가 남자친구라도 생긴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웬 건장한 남자가 툭하면 남편도 없을 시간에 낮에 배를 누르고 있으니 앞집 분께서는 가족도 저렇게는 자주 오지 않겠다 싶어서 혹시 남자친구인가 하고 오해했다네요. 앞집 분이랑 제가 그나마 친분이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면 정말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뻔했죠.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건 그때부터였어요. 아버님이 혼자 자주 놀러 오시는 것이 거의 일상처럼 되어갈 때쯤 아버님께서 전에는 못 보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 집에 오시면 남편 퇴근 시간대까지 TV를 보시다 가시거나 아니면 저녁을 드시고 가시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어느 날부터 묻지도 않으시고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는 문을 잠그고 한참을 계시다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시고 나면 그냥 잠깐 쉬다 나왔다 정도로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뭔가 꺼림칙하니 더 물어보기도 무서운 그 기분 아시죠? 하루는 정말 당황했던 게 아버님이 갑자기 저희 옷방으로 확 들어가시고는 문을 잠그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빨래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놔서 속옷이며 뭐며 온갖 것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똑 노크를 하면서 아버님 거기서 뭐 하시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놀라서 아버님, 아버님 하고 몇 번을 외치니 그제야 안에서 끙끙대는 소리와 함께 그래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흠칫 놀라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대체 그 방 안에서 뭘 하시길래 저렇게 앓는 소리를 내시는 건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상상하는 그런 상황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부터 앞섰죠. 하필 남편도 없는 시간에만 꼭 그러시는 시아버지.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저는 잠긴 옷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그러다 문득 겁이 나서 방 앞에 서서 아버님께 아버님, 저 마트 좀 다녀올게요. 쉬고 계세요. 라고 말하며 황급히 지갑과 외투만 챙겨 나왔죠. 어차피 3, 40분만 있으면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었으니 같이 들어와야 마음이 놓이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간다고 말씀드린 것에도 대답을 못하시고 계속 끙끙대는 소리만 내는 아버님.
저는 도망쳐 나오도 올라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빠진 표정으로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껏 좋아하고 존경했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저에게 대놓고 희롱하는 듯한 말을 했다거나 터치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셨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도 납득이 되지가 않으니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아버님의 이런 모습까지 당연하게 여기려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집 근처에서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왔고 저는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려는 남편의 팔을 획 잡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화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자꾸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만 갑작스럽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신다고, 저번에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시지 않으시더니 오늘은 내 속옷이 널려있는 옷방에서 문을 잠그고 한참을 계셨다고, 그렇다고 아버님을 나쁘게 생각하긴 싫은데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밖에 나와 있었다고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확 경직되면서 그게 진짜요? 지금도 그러고 계셔? 라고 물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거실에 계실 거야. 말했잖아. 내가 혼자 있을 때만 그러셨고 당신 있을 땐 거짓말처럼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 남편은 제 대답에 표정이 더욱 안 좋아졌죠. 자기가 듣기에도 이해가 안 갈 뿐더러 불쾌하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 남편이 기분 나빴을까봐 걱정했는데 남편은 그런 걸 왜 걱정하냐며 자기였어도 겁나고 무서웠을 것 같다고 다독여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과 다름없이 아버님은 또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고 계시다가 저희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더니 방긋 웃으시며 아들 왔어? 며느리랑 같이 들어오네. 라고 밝게 인사하셨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억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문을 잠그고 혼자 계신 아버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앞으로도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아버님이 또 오시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애초에 거절을 해도 되긴 한 건지 이런 걱정 때문에 머릿속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부엌에서 커피 3잔을 쟁반에 담아 나오던 남편이 한 잔을 아버님께 자연스럽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빠, 이제 우리 집에 혼자는 놀러 오지 마요. 아빠는 모르겠지만 오실 때마다 와이프가 혼자 얼마나 청소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아빠 놀러 오면 저녁도 자주 먹고 가잖아. 그럼 집에서 엄마는 혼자 밥 먹는데 얼마나 서글퍼. 이젠 놀러 오시더라도 엄마랑 같이 와요. 알겠죠? 약속. 저에게도 애교 많은 남편, 아버지에게도 역시 애교 가득한 말투로 정말 듣기 불편하지 않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순발력에 감탄했고 정말 고마웠죠. 아버님이 듣기 불쾌하지 않은 선에서 정중하게 이 집에 혼자 오시는 걸 그만해달라고 부탁한 셈이니까요. 남편의 말을 들은 시아버님은 처음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곧 싱긋 웃으시면서 그건 또 생각 못했네. 알겠다 아들. 앞으로는 엄마랑 같이 오마. 우리 며느리는 눈치 없는 시애비 때문에 매번 청소하느라 속 좀 썩였겠네. 하고 호탕하게 대답해 주셨죠.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릴 수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푹 놓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찝찝함이 남아있긴 했습니다. 저렇게 다정다감하신 분인데 방 안에서는 대체 뭘 하시느라 그런 소리까지 내시는지, 그것도 왜 내가 혼자 있을 때만 그러시는 건지 생각이 많아졌네요. 무튼 그날 이후로 아버님은 정말로 혼자 오시지 않으셨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셨던 아버님이 한 달이 넘도록 놀러 오시는 일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시부모님들과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시간과 함께 서서히 잊혀지는 듯 했던 아버님에 대한 의심이 폭발하게 된 날이기도 했죠. 어머님과 아버님은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어요. 늘 좋아 죽는 인꼬부부 느낌이었는데 이날은 뭔가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그리고 질투도 워낙 많으신 어머님께서는 식사 준비 내내
아버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죠. 요즘 집에 딱 붙어있는 날이 없어. 허구한 날 산책한다, 친구 만난다, 운동한다. 난리야 난리. 나랑 같이 하던 것도 이젠 혼자 한다고 한다니까. 뾰루통한 표정으로 아버님의 뒷담화를 다 들리도록 하는 시어머니. 그런데 이를 못 들었을 리 없는 아버님은 그저 허허하고 웃으시며 우리 마누라가 화가 단단히 났네 요새 하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머릿속에 물음표 하나가 없어지질 않았어요. 요즘 들어 아버님은 도대체 혼자서 무슨 시간을 그렇게 가지시는 걸까? 정말 마음속에 다른 꿍꿍이라도 있으신 건가 하면 안 되는 생각까지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생각을 멈추길 몇 번 반복했죠. 그런데 그러던 중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지고 술도 몇 병씩 마시게 되자 시간이 너무 늦어지기도 했고 아버님, 어머님 모두 약주를 깨하신 상태여서 그냥 자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실에서 시부모님이 주무시고 저희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 새벽 중에 갑자기 문을 열려고 끽끽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골아떨어진 남편은 이를 듣지 못했고 저는 단숨에 잠이 확 깨버렸죠. 그 소리는 바로 옷방 문에서 나는 소리였거든요. 제가 저번에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미리 옷방 문을 잠궈뒀었는데요. 아무래도 그걸 열려고 쿵쿵 당기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옷방 앞에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숨을 헉헉대고 있는 시아버님을 보게 되었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아버님의 표정에 저는 그런 아버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아버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계속 숨을 헉헉대시면서 저에게 이 방문이 왜 잠겼니? 라고 물으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번에 실수로 잠겼는데 열쇠가 없어서 아직 못 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어정쩡한 자세로 서 계신 데다 새빨개진 아버님 얼굴을 보니 차마 왜 그러시냐고 묻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화장실을 가려던 척 발길을 돌렸고 아버님은 계속 숨을 헐떡이시면서 갑자기 현관문 쪽으로 가시더니 문을 벌컥 열고 나가셨죠. 참고로 저희 집은 16층이에요. 그래서 계단을 탈 일이 전혀 없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데 문이 닫히자마자 쿵쿵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이상의 비밀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에 두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이번엔 꼭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외투를 둘러입고 신발장에서 손전등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죠. 아무 불빛도 없는 새벽 3시 무렵의 아파트 계단, 냉기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켰어요. 그러자 몇 층 아래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울리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제가 한 달 전쯤 문 잠긴 옷방에서 들은 아버님의 목소리와 같았죠.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 3층쯤 내려갔을까요? 계단의 센서등이 켜지면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버님의 뒷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손전등을 떨어뜨렸죠. 그러자 쿵쾅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진 손전등 소리에 아버님도 위를 올려다 보시는데 온몸이 땀범벅에 입고 계시던 티셔츠는 반쯤 벗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시뻘개진 시아버지의 두 눈과 제 눈이 마주쳤고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의 옆에는 주사기 2개와 알약통 하나가 쏟아져 있었죠. 그리고 아버님 역시 깜짝 놀라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라가 아이고 여길 왜 따랐노? 아버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면서도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맞아요. 시아버지는 몰래 팔에 진통제를 놓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주저앉았던 몸을 일으켜 아버님께 뛰어내려갔고 아버님의 어깨를 붙잡고 물어봤죠.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네? 시아버지는 힘겹게 웃으시며 제 등을 토닥이셨고 여전히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데 진통제가 내성이 있는지
이제는 한 번 놔도 효과가 빨리 끝나서 밤에 자꾸 깨니 원. 별거 아니라니요. 저는 아버님의 말을 믿지 않았고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으시면 이대로 119를 부르겠다며 윽박을 질렀어요. 사실 말씀해주시지 않는 아버님에 대한 답답함도 있었지만 이제껏 아버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119를 누른 채 두 눈을 똑바로 보며 강경하게 얘기하자 아버님은 그제야 한숨을 푹 쉬시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몇 달 전부터 몸살기가 가시지를 않아서 잘 가시지 않으시던 병원에 방문하셨대요. 그런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권유했고 별 생각 없이 검사를 받았던 시아버지는 큰 병이 찾아왔음을 알게 된 거죠.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수술 후에도 위험할 정도의 병은 아니었대요. 병명조차 정확히 모르는 아버님, 딱 봐도 방치 중이신 것 같아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곧장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다리 쪽 관절에서 생긴 염증이 상반신 쪽으로 퍼져서 생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진단만 받으셨을 뿐 진통제만 처방받아 겉핥기식으로 조치만 하고 계셨고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으셨던 거죠. 의사 선생님과 면담한 결과 수술이 좀 복잡한 상태긴 하지만 수술만 잘 마친 후 이후의 사후 관리만 잘 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간의 정황도 모두 알 수 있었죠. 아버님이 진통제를 처방받으러 다니신 병원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도 아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아버님은 저희 집에 와서 진통제를 몰래 놓고 가셨던 거죠. 며느리인 저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셨으니 이제껏 그렇게 문을 잠그고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그간에 오해했던 것에 대한 죄스러움과 얼마나 옛날 뿐이면 이 병 때문에 삶을 그냥 포기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답답함, 형편이 어려운 집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픔까지 삼키고 계셨다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속 얘기를 모두 듣고 난 저는 아버님께 화까지 내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아무에게도 안 하고 혼자만 삼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자 아버님은 슬픈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대답하셨죠. 없는 짓 살림에 어떻게 짐까지 되나. 늦었지만 미안하구나 이해해다오.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집이 예전부터 경제 상황이 좋진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남편과 저 둘 다 모은 돈도 꽤 있고 친정도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아픈 가족 도울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 해도 그렇죠. 더 늦게 알게 되었을 걸 생각하면 끔찍할 뿐입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아버님을 굳이 설득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진 않았어요. 거의 곧바로 병원 입원을 도와드렸고 수술도 진행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곤 했지만 수술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남은 생 동안 약은 평생 드셔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꾸준히 내원해서 치료만 받으면 또 다른 수술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이 모든 정황을 저보다도 늦게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곧바로 아버님의 입원과 수술을 조치한 저에게 갚지 못할 빚을 지셨다며 한참을 끌어안고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은 함께 눈시울을 적시다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당신 아니었으면 나랑 엄마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저 세상 보낼 뻔한 거다. 그치? 당신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 그동안 아빠 비밀스러운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이번 병원 일도 혼자 애쓰느라 너무 고생했어. 시아버지는 나날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계세요. 얼마 전까지는 퇴원으로도 거의 집에만 계셨는데 이제는 근처 산책도 다니실 만큼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죠. 병원 말로는 평상시에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 회복 속도가 연령대에 비해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납득할 수 없었던 몇 장면들, 그 상황의 반복으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너무나도 큰 오해를 했던 저. 그래도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다가 아버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더라면 나중엔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아버님 건강이 나빠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버님은 제 두 손 꼭 잡고 약속도 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가족들에게 숨기지 않겠다고요. 아주 작은 아픔도 투명하게 알려주기로요.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저희 부부 그리고 시부모님 친정 식구들은 다시 한번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이런 아픈 일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더욱 걱정 없이 행복해지고 싶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올 한 해는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